2024년 2월 26일 13살 소녀 마들린 소토는 엄마의 남자친구 차에 타고 학교에 가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인 스테판은 마들린 소토를 학교와 조금 떨어진 곳에 내려줬어요. 그날 오후 4시 43분에 911로 실종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오늘 아침에 아이가 학교에 간 이후로 사라졌어요. 아는 사람 모두에게 전화해봤지만 아무도 마들린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엄마 제니퍼는 당연히 딸이 학교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날 시간에 맞춰서 마들린을 데리러 갑니다. 근데 마들린이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학교가 아직 안 끝났나요? 라고 물어요. 학교 선생님은 오늘 메디가 학교로 안 왔는데요? 메디는 애초에 학교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엄마는 다급하게 주변 지인들에게 오늘 메디를 봤냐고 전화를 돌렸고 아침 이후로 아무도 메디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메디가 걱정돼서 학교 근처 사무실에 모여서 911에 신고 전화를 했어요. 경찰들은 메디가 가출했을 수도 있지 않냐 물었는데 엄마는 메디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라고. 누군가 분명히 메디를 데려갔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사가 계속될수록 이 사건에 얽힌 놀라운 이야기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딸이 사라진 이후에 딸을 찾으러 직접 거리에 단 한 번도 나가지 않는 엄마. 이 제니퍼는 딸의 실종 이후 인터뷰에서도 담담하고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도중 딸을 자신의 남자친구인 스테판과 한 침대에 자게 둔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welcome back to a new episode of Black Records.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에서 시작해서 수사가 진행될수록 경악할 만한 이야기가 펼쳐진 역겨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아직 누구도 유죄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이 이미 대중들에게 많이 공개됐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피해자 마들린 소토는 2009년 2월 22일에 태어났어요. 사건 당시 만으로 13살 소녀였습니다. 엄마의 말에 따르면 이 마들린 소토는 ADHD가 있는 아이였어요. 이 시간 개념이 약하고 숙제나 이것저것을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메디는 누구보다 상냥하고 사랑이 많은 아이였어요. 손으로 작업하는 걸 좋아해서 빗으로 팔찌를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메디는 배구도 좋아했는데 배구를 할 때 특히 승부욕이 불타오르는 걸 많이 볼 수 있었다고 해요. 이 ADHD가 학교 생활에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고요. 다른 아이들이랑 똑같이 평범한 학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메디가 살고 있는 이곳은 플로리다주 키시미라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디즈니월드에서 차로 20분 거리밖에 안 되는 올랜도 인근의 조용한 주택가예요. 겉보기에는 가족 단위의 거주자가 많은 평화로운 마을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년 전부터 이 지역은 아동 실종이나 인신매매가 많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엘리게이터 레이크라는 호수도 있는데 이 작은 호수에 악어가 300마리가 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아이가 사라졌다는 건 부모 입장에서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일인 거죠. 아이가 실종됐다면 한시라도 빨리 아이를 찾아야 합니다. 이 메디가 실종된 후에 엄마 제니퍼는 언론이나 다양한 곳에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인터뷰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이 소리로만 듣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최대한 말로 번역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인터뷰 영상은 제니퍼가 자기 집 주방에서 줌 화상통화로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기자가 질문합니다. 월요일 아침 메디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Monday morning, we took her to school. We dropped her off close to school, across the street from a church, which is it's right next to the school. She crossed the street and walked to school, what we thought walked to school. My boyfriend who drove her to school drove away at that point. I went to pick her up after school and she wasn't there. I emailed one of her teachers. They confirmed that she was absent all day. At that point is when I called 911 because I realized something was truly wrong. 이 일이 언제 일어났나요? 지금 몇 시간 정도 지났죠? 이런 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 이전에도 메디가 집을 나간 적이 있나요? 제니퍼는 아니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메디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메디가 실수로 핸드폰을 집에 두고 갔어요. 근데 이건 메디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메디가 ADHD가 있어서 자주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아침도 핸드폰을 두고 갔기 때문에 메디를 추적할 방법이 없어요. 기자가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뭐냐, 메디가 게임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누군가와 만남을 시도했을까봐 걱정되냐고 물었어요. 제니퍼는 메디는 모든 것을 나에게 공유한다고, 그리고 두고 간 핸드폰을 살펴봤는데 누군가와 대화하는 적도 없고 수상한 것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갑자기 사라질 만한 그런 애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의 힘이 필요하다고,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가 어머니도 수색에 나가실 거냐고, 아니면 이렇게 집에서 전화를 기다리는 거냐 물었어요. 이 질문이 왜 나왔냐면 이 실종 이후에 제니퍼가 집 밖에 돌아다니면서 수색을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거든요. 제니퍼는 저는 집에 있을 거예요. 메디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나머지 가족들이 밖에서 열심히 메디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마지막에 제니퍼는 메디에게 지금 이걸 보고 있다면 돌아와 달라고, 그리고 메디를 혹시라도 데리고 있다면 빨리 집으로 보내달라고 짧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참고로 이 제니퍼 인터뷰 중에 옆에서 살짝살짝 손이 보이는 이 남자가 바로 아침에 메디를 학교에 데려다준 엄마의 남자친구 스테판입니다. 이 인터뷰 말고도 다른 언론사에서 직접 제니퍼 집에 와서 촬영한 인터뷰 영상이 있는데요. 대부분 실종에 관련된 정보를 나눴습니다. 언제 어디서 사라졌는지, 가족들의 기분은 어떤지.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응? 싶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현재 메디는 사라졌고 모두가 메디를 찾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인터뷰 중간중간 이 집에 있는 시계가 울리거든요. 이 제니퍼가 디즈니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 디즈니에서 받은 시계인 건지 중간에 유후 유후 이런 이상한 알림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이라면 이 소리에 웃음이 날까요? 저는 웃음이 안 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울릴 때마다 제니퍼는 눈을 지그시 감고 웃습니다. 정말 창피하다 이러면서 또 웃어요. 미안해요. 이러면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어쨌든 이 인터뷰에서도 메디를 본 사람이 있다면, 데리고 있다면 안전하길 바라고 꼭 다시 돌아와 달라고 말했어요. 이 메디가 실종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방송국과 언론과의 인터뷰가 많았던 이유는 제니퍼가 메디가 실종된 날 밤에 직접 언론사와 뉴스에 연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실종 소식을 퍼뜨려서 메디를 빨리 찾기 위한 조치였어요. 이 남자친구인 스테판도 인터뷰에 참여합니다. 오히려 이 스테판이 엄마보다 더 슬퍼 보였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로 자기가 학교에 메디를 내려줬고 메디가 내릴 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했다 라고 하면서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스테판은 우리는 메디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우리는 너무 무섭다고 말했어요. 기자는 혹시 스스로를 탓하고 있냐고 물었고 스테판은 그녀를 너무 일찍 내려줬습니다. 조금 더 기다릴 수도 있었는데. 메디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학교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다른 날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와 똑같은 하루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메디가 실종된 지 24시간 정도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 월요일 날 메디가 실종됐는데 바로 그 전날인 일요일에 메디의 13번째 생일 파티가 있었어요. 스테판은 계속해서 우리는 정말 행복했고 메디는 행복한 아이였고 다정한 아이다. 우리한테 정말 많은 기쁨을 줬다. 근데 지금 이곳에서 메디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온 세상이 뒤집힌 것 같다고 말했어요. 이 사건이 처음 일어났을 때 온라인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엄마가 지나치게 침착해 보인다. 딸이 실종돼서 떠는 게 아니라 뭔가 긴장한 것 같다고. 엄마한테 나쁜 기운이 느껴진다. 전혀 슬퍼 보이지 않는다. 엄마를 향한 다양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으로는 아니 어떻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의심할 수가 있냐. 너무 충격받아서 그 충격을 아직 감당하지 못한 걸로 보인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 아이가 실종됐다면 나는 저렇게 인터뷰 절대 못할 거라고. 하루 종일 차를 몰고 다니면서 아이를 찾고 다녀도 모자랄 판에 애가 실종됐는데 저 시계 소리에 웃는 게 말이 되냐면서 저 엄마는 진짜 미소 짓고 있었다고 소름 돋는다고 말했어요. 이 메디가 실종됐던 날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게요. 경찰서에서 제니퍼에게 그날 하루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달라고 합니다. 제니퍼는 그날 저는 8시쯤 일어났어요.
스테판이 방에 들어왔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려고 목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산책을 도와주려고 일어났는데 스테판이 조금 더 자라고 말했고 저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잠결에 주방에서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소리도 들었어요. 저희 집에 룸메이트가 있거든요. 제니퍼는 메디의 첫 수업이 9시 30분에 있어서 보통은 집에서 8시 50분에 나간다고 설명했어요. 그날 아침에는 스테판이 자기 대신에 메디를 데려다 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메디랑 스테판은 없었고 9시 30분까지 준비를 하고 집에서 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니퍼는 그날 병원에 가서 피 검사도 하고 이것저것 검사하고 집에 오니까 11시였다고 해요. 11시에 집에 돌아왔을 때 집에는 스테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스테판이 했던 이야기 중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메디랑 학교에 가기 전에 맥도날드에 들리려고 했는데 메디가 너무 졸려서 차에서 자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가는 길에 메디는 차에서 잠이 들었고 학교 근처에서 내려줬다고 말했어요. 자, 그날 아침에 스테판은 메디를 내려주고 바로 전자담배 가게에 갔습니다. 근데 그 가게가 문 열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계속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스테판은 그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서 제니퍼와 1시간 정도 놀고 다시 그 전자담배 가게를 들렸고요. 그 전자담배 가게를 들린 다음에는 보드게임 가게를 갔습니다. 원래는 그 보드게임 가게에 들린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같이 메디를 데리러 갈 생각이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 스테판의 타이어가 펑크가 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니퍼는 그날 혼자 메디를 데리러 가게 된 거였어요. 경찰들이 그날 메디를 데리러 몇 시에 학교에 갔냐 물었습니다. 제니퍼는 2시 30분이요. 메디가 4시에 학교가 끝나는데 학교까지 차 타고 20분 정도 걸리고 보통 저는 1시간 기다립니다. 메디가 항상 제일 먼저 뛰쳐나와서 맨 앞에 줄 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제일 먼저 가서 줄을 서는 편이에요. 이 학교 앞에 아이들을 픽업하러 온 차량들이 쭉 늘어서 있는 거 아시죠? 그 차량 중에 항상 제일 먼저 줄을 선다고 해요. 제니퍼는 근데 그날 제 뒤에 있는 차량에는 아이들을 다 픽업했는데 메디만 계속 안 나와서 제가 그 차들을 다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순 없어서 4시 10분까지만 메디를 기다린 다음에 메디 없이 출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메디가 평소에 걷는 길을 따라서 천천히 차량을 운행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가다가 또 한 곳에 차를 세워서 30분 정도 메디를 기다립니다. 근데 메디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니퍼는 그제서야 이 메디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고요. 메디가 오늘 학교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됩니다. 한 형사는 이 제니퍼의 인터뷰를 보고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평가했어요. 실제로 이 제니퍼가 너무 놀라고 충격적이라서 본인의 감정을 다 드러내지 못한 걸 수도 있지만 제니퍼는 아이가 실종된 엄마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사한테 그날 일을 말하면서 혹시 CCTV 같은 거 확인할 거면 도움될까 싶어서 말하는데 그날 스테판은 메디를 내려주고 전자담배 가게에 갔다. 스테판의 행적을 보시려면 그 전자담배 가게 CCTV 확인하시면 된다고. 자, 스테판이 메디를 내려준 그 시점에는 이미 메디가 실종된 이유잖아요. 실종된 메디를 찾는 과정에서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영상은 아니었거든요. 이 제니퍼는 마치 제 남자친구 의심하지 말아라. 이 스테판은 실제로 메디를 내려준 뒤에 그 전자담배 가게에 갔다고 말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실제로 거기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메디를 찾고 싶다면 학교 주변 CCTV, 메디가 어디서 내려서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 장소가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수색견을 이용해서 메디를 찾기 위해서 경찰들이 이들에게 메디가 입었던 옷 좀 달라고 했을 때 스테판이 그녀가 자주 베고 자던 베개는 어때요? 하면서 메디의 베개를 주려고 해요. 근데 옆에서 제니퍼가 그 베개는 오늘 아침에 당신이 꼭 껴안고 잤잖아요. 아 맞다. 나 그 베개를 꼭 껴안고 잤지? 라고 합니다. 수사 중에 경찰들은 자꾸 뭔가 모를 이상함을 느꼈어요. 또 하나 이상한 건 이 집의 방 구성입니다. 자, 제니퍼와 메디가 살던 이 집은 제니퍼의 아빠 소유의 집이었어요. 제니퍼를 포함해서 이 집에 사는 모두가 제니퍼 아빠한테 임대료를 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총 4개의 침실이 있는 2층짜리 집입니다. 1층에는 주방, 거실, 침실 1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거실에 파티션으로 이제 공간을 구분해 놓고 방처럼 사용하고 있었어요. 2층에는 방이 3개가 있었는데 방마다 2번 방, 3번 방, 4번 방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었고요.
2번 방과 3번 방에는 다른 여성 룸메이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4번 방은 주로 비어 있었는데 이 방을 게스트룸처럼 사용하고 있었고 스테판이 이 집에 놀러 왔을 때 주로 이 방에서 잤습니다. 그럼 메디의 방은 어디 있을까요? 거실에 파티션으로 공간을 구분해놨다고 했잖아요. 그 칸막이 뒤에 메디의 공간이 있었어요. 이 파티션은 옆이랑 위가 다 뚫려 있어서 사생활 보호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메디는 13살 사춘기 소녀였어요. 여건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4층에 방이 비어 있잖아요. 그 4번 방이 늘 비어 있는데 왜 메디에게 주지 않고 가끔 놀러오는 스테판이 그 방을 썼을까요? 그리고 평소에 스테판이 놀러 왔을 때 제니퍼, 메디, 스테판 이렇게 셋이 자주 잤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스테판과 메디는 완벽한 남이에요. 친부도 계부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아빠의 역할을 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엄마가 자신의 딸을 남자친구랑 나란히 눕힐 수가 있나요? 이상한 점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메디가 실종되고 48시간 동안 많은 형사들이 제니퍼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자꾸 뭔가 조금씩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니퍼가 메디를 마지막으로 본 날은 2월 26일 아침 8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메디가 실종된 날이죠. 이날 아침에 메디가 학교 갈 준비를 하는 걸 봤고 스테판이 메디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걸 봤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른 형사랑 인터뷰할 때는 자기는 그날 아침에 메디를 본 기억이 없다고 말했어요. 맨 처음에 메디가 실종됐을 때 경찰들이 출동했는데 그 바디캠에서 제니퍼는 메디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설명했었거든요. 경찰들은 왜 메디를 봤다고 해놓고 지금은 또 본 적이 없다고 하냐고 궁금했습니다. 제니퍼는 그 전날 밤에 메디가 다음날 입을 옷을 고른 걸 확인했었고 그래서 그날 어떤 옷을 입었는지 말할 수 있었다. 실제로는 그날 아침에는 메디를 못 보고 스테판만 본 거예요. 경찰들이 다시 묻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메디를 봤나요? 아니요. 그럼 메디의 목소리를 들었나요? 주방에서 뭔가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여러 사람의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게 메디인지 집에서 사는 다른 룸메이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들이 그럼 정확하게 메디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 언제냐 물었어요. 제니퍼는 일요일 밤 11시라고 말했습니다. 경찰들한테는 지금까지 계속 월요일 아침에 메디를 봤다고 했잖아요. 일요일 저녁 11시와 월요일 아침은 10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문실에서 제니퍼는 자기가 경계심이 정말 심한 엄마라고 설명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남자는 절대 믿지 마. 누구도 믿지 마. 아빠도 마찬가지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저희 엄마가 항상 말했거든요. 남자는 믿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메디에게도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의 규칙을 세웠습니다. 메디가 친구 집에서 자고 오고 싶어 할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절대 안 돼 라고 말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메디는 아무 데도 가지 못했고 제니퍼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정말 철저하고 경계심이 강한 엄마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메디는 항상 제니퍼한테 엄마 친구 집에서 자면서 영화도 보고 놀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이 친구 집에서 자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제니퍼와 메디가 한 침대에서 잤기 때문에 점점 그래 메디가 없으면 나도 편하게 잘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언제부턴가 하게 됐고 그래서 종종 메디한테 위층 게스트룸에 올라가서 스테판이랑 둘이 자라고 본인이 권유했다고 말했어요. 경찰들이 마지막으로 메디를 봤다는 그 일요일 밤에 메디는 어디서 잤나요? 제니퍼는 스테판과 메디를 위층 게스트룸으로 올려보냈어요. 제가 푹 자야 했거든요. 본인이 최근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많이 피곤했다고. 그래서 푹 자고 싶어서 그들을 위층 게스트룸으로 올려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들은 솔직히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제니퍼를 의심하고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너무 다그치면 오히려 진실을 말하기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부드럽게 경찰들도 물어봤어요. 스테판과 메디가 한 방에서 자는 게 자주 있는 일인가요? 제니퍼는 네, 제가 푹 자야 할 땐 그렇게 합니다. 근데 보통은 저희 셋이 함께 잡니다. 어쩔 땐 스테판만 위층에서 자기도 하고 저랑 메디랑 둘이 자기도 하고 잠자는 건 저희의 스케줄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져요. 경찰들은 스테판과 메디를 한 방에서 재운다는 사실을 이때 처음 알게 됐어요. 이 제니퍼의 말이 끝나고 경찰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경찰관들 말고도 제니퍼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이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때마다 이 부분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제니퍼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마다 약간 머뭇머뭇거리면서도 최대한 자연스러운 척, 이게 정말 별로 이상할 게 없다는 듯이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잉? 잠깐만요, 뭐라고요?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볼래요? 모두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제니퍼는 그날 밤 피곤해서 본인이 푹 자야 했기 때문에 메디를 한 방에서 재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인 월요일과 화요일은 제니퍼의 휴무였어요. 그러니까 쉴 시간은 충분했던 거죠. 그렇게 여유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남자친구 37살 아저씨랑 13살짜리 딸을 한 방에서 재우는 게 설명이 될까요? 심지어 조사하다 보니까 그 방에서 뭐가 발견됐는지 아세요? 그 방 서랍에 총이랑 튜브 형태로 된 러브젤이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이 뉴스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여러 가지 제보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메리라는 여성의 전화였는데요. 메리는 경찰서에 전화해서 저 스테판이라는 그 남자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요. 하면서 본인이 스테판의 전 여자친구다. 우리는 디즈니랜드에서 일하면서 알게 됐는데 꽤 진지한 사이였고 육체적인 관계도 있었다고.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반년 정도 사귀었고 둘이 결혼할 생각은 없었다고 해요. 왜냐면 스테판이 발기부전이 있었대요. 이 메리의 진술이 꽤 중요했는데 왜냐면 제니퍼와 스테판이 7년을 사귀었다고 했거든요.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두 사람이 헤어져 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니퍼는 자신의 딸을 남자친구랑 재워도 이상한데 더 말도 안 되게 전 남자친구랑 재운 거예요. 이 메리의 진술을 이어서 전하면 어느 날 스테판이랑 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 여러 번 시도해도 스테판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스테판이 메리한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한번 엎드려서 죽은 척 해봐. 움직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더 어이없는 건 메리가 그 말을 따라서 정말 엎드려서 죽은 척 하거든요. 근데 효과가 있었대요. 그게 둘이 사귀면서 유일하게 가능했던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메리는 이상한 건 이것뿐만 아니다. 자기가 스테판이랑 하룻밤을 보내고 싶어 할 때마다 스테판이 안 돼, 나 오늘 제니퍼 집에서 자야 돼 이러면서 항상 거절했다고 해요. 메리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왜 전 여자친구 집에서 자야 되는데? 스테판은 제니퍼의 딸 메디를 자기가 꼭 껴안아줘야 된다고. 그래야 메디가 잠에 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메리는 이건 정말 이상한 거라고 말했어요. 뭔가 책을 읽어준다거나 뭔가의 활동을 같이 해주는 게 아니라 꼭 껴안아줘야 된다고? 그리고 심지어 어느 날은 스테판이 혼자 있다가 막 피식피식 웃었대요. 그래서 메리가 왜 웃어?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한 번은 내가 메디랑 같이 자고 있었는데 자다 일어나서 보니까 내가 흥분을 했더라고. 스테판이 발기부전이라고 했잖아요. 메리가 이 말을 듣고 지금 농담하는 거냐고, 진짜냐고 물어봤어요. 이 말이 너무 끔찍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 메리는 스테판과 헤어졌어요. 그 이야기가 자기는 너무 더럽고 충격적이어서 그냥 진짜 더러운 사람 만났다 이러면서 그 사실을 잊기로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최근에 뉴스에 계속 스테판이 나왔고 이거 진짜 뭔가 이상한데 싶어서 경찰에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제보 전화가 있었어요. 한 남성의 제보였는데요. 이 남성은 스테판의 게임 친구입니다. TV에서 아이가 실종됐다고 하면서 제니퍼랑 스테판이 나와서 자꾸 서로를 제 여자친구, 제 남자친구, 제 파트너 이렇게 호칭을 칭하는 걸 보고 쟤네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왜 저래? 이러면서 제보를 했습니다. 왜 이런 오지랖을 부렸냐면 스테판이 당시에 제니퍼랑 헤어졌을 때 제니퍼랑 찢어지는 걸 슬퍼하는 게 아니라 메디를 만날 수 없다는 거에 슬퍼했다고 해요. 당시에 이 남성은 스테판이 8살 때부터 메디를 봤으니까 아빠 같은 마음이 있나 보다 하면서 이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스테판을 엄청 잘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뭔가 이상하다고 말했어요. 경찰들은 메디가 다녔던 중학교에 가서 평소에 메디를 상담했던 상담사를 만납니다. 상담사는 메디가 ADHD도 있고 불안장애랑 공황도 있어서 평소에 집중하는 걸 어려워했다고 말했어요. 그것 때문에 학기 중에 메디랑 몇 번의 상담을 했고 메디는 원하면 언제든지 이 상담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메디랑 평범한 10대 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메디가 상담 중에 스테판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 그 사람 싫어요. 이상해요.
상담사는 이상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나한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니? 메디는 그냥 그 사람은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집 음식을 다 먹고 거실에 하루 종일 누워 있어요. 저는 그게 조금 불편해요. 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스테판은 모든 사람한테 메디는 자기 없이 잠을 못 잔다고 우리는 정말 행복했다 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메디는 스테판의 존재를 불편해하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1월 스테판이 이사를 가게 됐어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2024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스테판은 4개월 전에 나간 거죠. 이사를 간 후에도 스테판은 주기적으로 메디의 집에 놀러 왔고 며칠씩 자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릴까봐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때는 제니퍼와 스테판은 사귀고 있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아니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스테판이 이사 갈 때쯤에 메디는 상담사한테 스테판이 이사 가게 돼서 너무 좋다고 라고 말했고 상담사가 마지막으로 메디를 상담한 날짜는 메디가 실종되기 22일 전이었어요. 상담사는 이쯤에 메디의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고 모든 게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이사 간 뒤로 메디는 상태가 더 좋아졌어요. 실종되기 직전 스테판은 이 메디의 13번째 생일을 축하한다면서 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경찰들이 이번에는 스테판을 조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설명해달라고 해요. 스테판은 그날 아침 8시 20분에서 40분쯤에 학교에서 한 블럭 정도 떨어진 학교 건너편에 메디를 내려줬습니다. 왜 한 블럭 떨어진 곳에 내려줬냐고 물어봤을 때 이 메디가 사춘기가 왔는데 이 스테판의 차를 창피했다고 해요. 그래서 메디가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한 블럭 떨어진 곳에서 내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테판은 메디를 내려준 뒤에 백미러로 메디가 잘 가고 있나 확인했고 메디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 것처럼 가방을 뒤적뒤적거렸다고 해요. 아무튼 그날 아침에는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고 본인은 그랬기 때문에 메디를 내려준 뒤에 전자담배를 사러 전자담배 가게를 갔다. 근데 그 전자담배 가게가 문을 열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갔고 집에 가서 제니퍼랑 1시간 정도 수다를 떨고 다시 가게를 갔다고 해요. 그 이후에는 타겟이라는 생활용품점에 들려서 필요한 것들을 샀고 새로 출시된 게임도 사고 쇼핑도 했습니다. 이 메디를 데려갈 시간이 돼서 집에 가서 제니퍼랑 메디를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돌아가는 길에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메디를 데리러 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경찰들이 이 스테판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날 스테판의 행적을 따라서 CCTV를 확인합니다. 근데 스테판의 동선이 진짜 이상했어요. 스테판과 메디는 오전 7시에 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거의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돌아다녀요. 제니퍼는 아침 8시 50분에 두 사람이 나갔다고 했고 스테판은 아침 8시 20분에서 40분에 메디를 내려줬다고 했는데 벌써 두 사람의 진술이 틀렸죠. 이 2시간 동안 스테판은 메디의 학교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어요. 아파트 경비원이 아침에 스테판이 나가는 건 못 봤는데 다시 돌아오는 건 봤다고 하면서 스테판이 차에서 내려서 경비원한테 열쇠가 작동하지 않아서 문이 안 열린다 라고 말했고 그때 차 조수석에 녹색 후드티를 입은 여자아이를 봤다고 했습니다. 경찰들이 보안 카메라를 추적하는데 그때 경비원이랑 대화를 나누고 나서 스테판이 아파트 단지 쓰레기통에 뭔가를 버리는 게 찍혔어요. 경찰들은 바로 그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그리고 진짜 다행히도 그 쓰레기통에서 스테판이 버렸던 물건을 발견해요. 이 비닐봉지에 쌓여져 있었는데 그 안에 내용물들이 전부 다 회색 페인트가 묻어 있었어요. 그 속에는 백팩과 하얀 크록스 한 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가방을 열어봤을 때 그 안에는 메디의 학교 노트가 있었어요. 메디의 물건이 분명했습니다. 스테판은 메디를 학교에 데려다 준다고 해놓고 학교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고 메디를 차에 태우고 2시간 동안이나 거리를 헤맸으며 쓰레기통에는 메디의 학교 책과 가방, 신발을 버렸습니다. 경찰들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스테판의 핸드폰을 조사하기로 합니다. 이때는 메디가 실종된 지 48시간 정도 지난 시점이었어요. 경찰들이 스테판한테 핸드폰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스테판은 알겠다고 다 보셔도 된다고 하면서 포기각서에도 서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했어요. 그러면서 경찰들한테 사실 조금 어이없고 웃긴 일이 있었는데 메디가 실종된 날 아침에 제가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려다가 제가 기계를 잘 못 다뤄서 그만 공장 초기화를 해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모든 연락처와 파일과 사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니, 실수로 공장 초기화를 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 핸드폰 쓰면서 업데이트나 초기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핸드폰에서 그 작업을 할 때 여러 번 다시 물어봐요. 정말 초기화 하시겠냐 그러면서 핸드폰 비밀번호도 다시 쳐야 합니다. 근데 본인이 뭐 실수로 눌렀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경찰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스테판의 핸드폰에 구글 계정이 연동되어 있었거든요. 경찰들은 이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해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게 나옵니다. 이 제니퍼의 집에 다른 여성 룸메이트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 여자 룸메이트의 나체 사진이 90장. 이 사진들은 상대방이 찍히는지 모르고 찍힌 몰카 사진이에요. 샤워를 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주간의 검색 기록을 살펴보는데 스테판이 세보플루란이라는 약품을 검색한 기록이 있었어요. 이 세보플루란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전신마취제입니다. 그리고 세보플루란이 마약 검사에 걸리나요? 라는 검색도 했어요. 이 경찰들은 조금 더 자세히 스테판의 구글 드라이브를 살펴봅니다. 그곳에는 총 3,500개의 파일이 있었는데 정상적인 게 없었어요. 아동학대 사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메디의 중요 신체 부위 사진, 그리고 스테판 본인의 얼굴까지 나온 학대 영상들이 발견됐습니다. 이 영상 속에서 스테판은 메디를 성적으로 학대했고 메디가 아닌 영상들도 있었어요. 이 학대는 메디가 8살이었을 때부터 5년 정도 지속됐습니다. 이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 중에 한 영상에서 8살인 메디가 등장을 하는데요. 스테판이 내 신체 부위를 입에 넣고 내가 숫자를 셀 동안 3초 동안 그렇게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 오늘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협박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이런 영상을 찍지 않았을 때부터 학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변호 측에서 이런 영상들이나 정보를 대중들에게 세세하게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어쨌든 많은 증거 영상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상들은 2층 게스트룸, 그리고 거실에 메디의 그 칸막이 침대 있잖아요. 그 방에서 거의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일부 영상에서 메디는 기절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경찰들은 이 끔찍한 사실을 제니퍼에게 알려야 했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제니퍼한테 이 사실을 어렵게 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제니퍼의 입장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전 남자친구가 나 몰래 내 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있었고 그걸 영상으로까지 남기고 있었다면요? 소리 지르고 욕하고 죽여버리겠다고 이런 반응이 정상이겠죠. 하지만 제니퍼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합니다. 심지어 그 이야기를 들은 뒤에도 경찰들한테 스테판이 유치한 면이 있다고, 이 메디랑 스테판이 취미가 같아서 어쩔 때는 자기는 지켜보기만 한다. 그 둘은 정말 친한 친구였다고 설명합니다. 경찰들이 스테판이 이사간 뒤로 메디와 스테판의 사이가 더 멀어졌냐고 물었어요. 제니퍼는 아니요, 오히려 가까워졌습니다. 이사간 뒤로 더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몇 분 뒤에는 다른 이야기, 디즈니 이야기하면서 웃는 여유까지 보입니다. 자, 경찰들이 제니퍼한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스테판이 메디를 껴안고 있는 걸 본 적이 있냐 물어봤고, 제니퍼는 아마 그랬던 것 같다고. 하지만 저희는 모두 다 껴안아요. 그게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스테판은 주로 잠잘 때 팬티만 입고 잤고 마치 커플처럼 스테판이 메디를 껴안는 걸 봤지만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들이 당신 딸이 오랫동안 희생당해왔다는 건 알고 있죠? 라고 물었을 때도 그녀는 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알아요, 알죠. 정말 미친 짓이에요. 이 말만 반복했습니다. 당신 집에서 당신 딸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피해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스테판의 구글 드라이브, 소셜미디어, 클라우드를 조사 중이고 메디가 피해당한 흔적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어요. 그들이 함께 껴안고 있는 걸 봤을 때 의심스럽지 않았나요? 스테판이 뭔가 부적절한 말을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보이진 않았나요? 누군가 오랫동안 바람 피우고 있었다면 들키기 마련입니다. 이건 최소 3년 반 동안 지속되어 온 일이에요. 당신이 그와 함께 있는 동안 눈치를 못 챘다고요? 자, 계속 별다른 감정을 보이지 않던 제니퍼가 바람 피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얼굴에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제니퍼의 얼굴이 굳어졌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자기 다리를 문지르면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제니퍼는 우리 모두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상한 걸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경찰은 그는 당신의 딸을 여자 대하듯이 대했다고요. 제니퍼는 그게 너무 역겨워요 하면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제니퍼의 모습을 보면서 딸이 학대당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남자친구가 바람 피운 것처럼 자기가 속았다는 감정에서 큰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고 해요. 경찰들은 메디가 실종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녀가 죽었다고 가정해보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니퍼는 192번 도로가 가장 쉬웠을 것 같아요. 거기는 그의 고향이에요. 여기서 2시간 반 거리. 진술 중에 제니퍼는 여러 번 스테판을 감싸는 태도를 보여요. 그들이 뭔가를 했을 순 있지만 스테판이 그녀를 해쳤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라고 계속 말하거든요. 그리고 스테판에 대해서는 좋은 점만 계속 말하고 자기 딸 메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메디는 ADHD가 있었다. 그녀가 잠을 험하게 잔다. 이런 식으로 메디에 대한 칭찬은 전혀 없었어요. 경찰들은 제니퍼한테 당신은 아직도 스테판을 보호하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메디를 찾고 있다고. 심지어 저는 메디를 찾느라 저희 집 아이들도 며칠째 못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스테판보다 메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정말 한심하죠. 당신은 메디가 학대당하든 말든 아무렇지 않았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제니퍼는 저는 그걸 봤을 때 너무 충격받았고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해요. 경찰은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사진까지 다 봤는데 아직도 몰라요?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메디가 살았든 죽었든 스테판이 그녀를 이용했어요. 제니퍼는 소파에 이렇게 기대서 한쪽 주머니에는 손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메디의 목을 졸랐을 수도 있겠네요. 그가 메디의 시체를 노스포트에 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그 시체가 제 근처에 있었다면 냄새가 나서 제가 알았을 거예요. 제니퍼는 계속해서 자기 딸을 시체를 버렸다, 시체를 숨겼다 이러면서 시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경찰들이 메디가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제니퍼는 노스포트 어딘가에 숨겼을 것 같지만 어디라고 특정하고 싶지 않다. 왜냐면 정확하지도 않은데 괜히 헛된 곳을 수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사랑하는 사람이 실종됐다면 경찰들이 온 도시를 샅샅이 뒤지기를 원하지 않겠냐고 반문했어요. 인터뷰 내내 이런 태도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평소에 스테판이 부모님한테 거짓말도 많이 하고 도둑질도 하고 부모님을 가스라이팅해서 조종했다고 말하면서 또 어떨 때는 스테판은 너무나 순수하고 잘 속고 사람을 많이 신뢰한다.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이 외에도 아주 긴 여러 개의 제니퍼의 영상을 보면서 딸을 학대한 게 분명한 스테판을 감싸고 딸의 실종과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 담담하고 종종 웃기도 하는 그리고 불필요한 수다를 많이 떨기도 하고 이 제니퍼의 인터뷰 태도는 진짜 보는 사람을 너무 화나고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수년간 스테판이 자기 딸을 학대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제가 정말 두려운 건 메디가 인신매매를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녀가 정말 죽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끝까지 메디의 죽음과 실종에 스테판이 연루되지 않았다고 믿었어요. 심지어 이 스테판의 학대 사실이 알려지고 난 뒤에 스테판 아빠한테 전화해서 당장 스테판 변호사 붙여달라고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날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스테판 아빠를 만나러 가요. 여러분이 제니퍼라면 스테판 아빠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보자마자 당신이 키운 아들이 내 딸한테 이런 짓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제니퍼는 스테판 아빠한테 자기가 양극성 장애가 있어서 약을 먹고 있다고. 그래서 스테판이랑 최근에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고 스테판이 많이 시무룩한 상태였다. 라고 말했어요. 다시 사건 당일로 한번 가볼게요. 스테판이 진술한 모든 이야기는 차량 번호판 판독기, 감시 카메라 영상, 교통 카메라로 인해서 모두 거짓인 게 드러났습니다. 그럼 증거가 밝히고 있는 사실은 뭘까요? 위에서 살짝 언급했던 것처럼 2월 26일 사건 당일 7시쯤에 스테판과 메디는 집에서 나갑니다. 7시 30분 스테판이 쓰레기통에 2개의 큰 흰색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때 조수석에는 메디가 있는데요. 이 자세가 구부정하고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영상에 이 상태로 고정돼서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8시 10분, 8시 19분, 8시 31분, 9시 1분 다양한 카메라에 스테판의 차량이 찍히는데요. 모두 학교와 전혀 관련 없는 학교와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상마다 메디는 조금의 움직임도 없었고 계속 똑같은 자세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9시 35분 한 주차장에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는 차에서 내려서 트렁크를 열었어요. 9시 41분 조수석에 계속해서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던 메디를
스테판이 트렁크에 집어넣는 모습이 찍혔어요. 그리고 곧바로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10시 54분, 스테판은 베네치안만에 쓰레기통 쪽으로 차를 몰고 가서 더 많은 쓰레기를 버립니다. 이때부터는 더 이상 조수석에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는 쭉 고속도로에서만 영상이 찍혔고요. 2시 11분에 찍힌 영상에서 차에 스페어 타이어가 달려 있습니다. 이쯤 어딘가에서 타이어를 교체한 것으로 보였어요. 제니퍼의 집에 살고 있는 여성 룸메이트들은 나중에 진술해서 사실 스테판이 메디를 학교에 데려다 줬다는 이야기 자체가 이상하다고. 왜냐면 그동안 단 한 번도 스테판이 메디를 학교에 데려다 준 걸 본 적이 없었다고 해요. 자, 아직 메디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2월 28일 수요일 밤에 경찰들은 스테판을 60건 이상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메디 실종의 주요 용의자로 스테판을 지목했어요. 자, 이때 새로운 제보가 또 하나 들어옵니다. 토마스라는 남성이 경찰서에 전화해서 이 월요일 메디가 실종됐을 때 그 뉴스에 나왔던 그 은색 차량, 그거랑 똑같은 차를 제가 도로에서 본 것 같아요. 경찰이 차량 번호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하지만 제가 그 차량을 봤던 장소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번호판을 기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찰은 그럼 그 은색 차량을 봤다는 그 주소를 정확히 아시냐고. 토마스가 정확한 주소를 찍어드릴 순 없지만 그곳이 어딘지 잘 안다고, 도로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들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너무 모호하네요 하면서 통화를 끝내버렸어요. 이 토마스는 TV에서 뭔가 본 사람 있으면 제보하라고 하지 않았나? 이러면서 황당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은색 차량을 봤던 곳으로 차를 몰고 직접 가요. 그리고 그 장소를 다 사진을 찍어서 경찰서에 전화를 합니다. 여기가 바로 내가 그 은색 차량을 본 장소라고. 내가 이 도로를 운전하고 있을 때 한 차량이 멈춰서 있었고 그 사람은 타이어를 갈고 있었다. 운전석 쪽에 모자를 거꾸로 뒤집어 쓴 남자가 있었고 자기가 분명히 그 남자 얼굴을 봤다고 했어요. 3월 1일 경찰들이 이번에는 토마스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토마스가 말한 그 장소로 갔어요. 그 차량을 봤다고 한 그 도로변 옆에는 넓은 들판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 대나무 덤불 사이에서 이미 사망한 메디를 찾을 수 있었어요. 시체가 발견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가 호수에 메디를 버리려고 했는데 가는 길에 타이어가 펑크 났고 트렁크에 메디의 시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체한 타이어를 넣을 자리가 없어서 바로 옆 숲길에 메디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메디의 사망 원인은 교살이었어요. 경찰들은 이 사건의 배후에 텔레그램과 레딧에서 활동하는 대규모 아동 성착취 네트워크가 있을 가능성을 조사합니다. 스테판이 이 음란물들로 수익을 챙기고 있을 거라는 추측이 있었어요. 스테판의 핸드폰에는 400개가 넘는 메디의 학대 사진과 영상, 그리고 3,500개의 아동 성착취물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메디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 아동이 있을 거라는 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어딘가로 공유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스테판이 그런 영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이 사건이 뭔가 더 큰 범죄 조직에 얽혀있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 스테판이 딱히 직업도 없었고 저축해놓은 돈도 없었거든요. 근데 맨날 택배가 오고 비싼 다마고치를 모으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돈을 꽤 많이 썼거든요. 스테판의 아빠가 그런 스테판을 보고 넌 도대체 돈이 다 어디서 나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리고 1층 파티션에 가려져 있던 그 메디의 방, 그 방이 10대 소녀의 방처럼 꾸며져 있었는데 실제로 거기서 잠을 많이 자진 않는다고 했거든요. 사람들은 그 방이 영상 촬영 세트용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컴퓨터 웹캠이 침대를 향하고 있었고 그 소녀스러운 방에 스테판의 트렁크 팬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스테판한테 돈을 주기적으로 보내는 사람 중에 55세 남성,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남성이 있었는데요. 이 남자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알려져 있진 않지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적으로 이상한 행위를 해서 체포됐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 왜 스테판한테 돈을 보내는 거고 두 사람은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만약 스테판이 이런 영상으로 돈을 벌고 있었다면 이 일에 제니퍼가 연루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자기 하루가 온통 메디한테 집중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메디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아침을 차려주고 가방이랑 물병, 점심 챙기고 약 먹었는지도 체크하고 학교에도 데려다주고 다시 집에 데려오고 매일매일 이런 일상을 반복한다고 말했어요.
본인은 딸을 위해서 아주 세세하게 관리한다고. 근데 학교 선생님 말에 따르면 단 한 번도 학교 주요 행사에 엄마가 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상한 게 이 제니퍼가 메디의 생리 주기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보통 아무리 딸을 세세하게 관리해도 그런 건 스스로 하게 두거나 필요한 물품만 구비해두지 그렇게까지 간섭하지 않거든요. 이 제니퍼는 메디의 어떤 부분에서는 미친 듯이 관여하면서 사실은 딸이 학대당하든 말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무심한 엄마이기도 했습니다. 메디 친구의 진술 중에 자기가 메디랑 항상 같은 시기에 생리를 하는데 사실 최근에 메디가 생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한 내역이 있었어요. 경찰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니퍼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니퍼가 그렇네요. 이상하네요. 이러면서 자기가 어플로 생리 날짜를 추적하는데 진짜로 안 했다고. 그리고 2023년 12월 16일에 메디가 스테판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마존에서 파는 2개의 은색 동전 사진을 첨부하면서 이거 우리에게 필요해요. 제발 이걸 좀 구해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이 동전이 뭐냐면 앞면에는 엄마 차례, 뒷면에는 아빠 차례 이런 식으로 부모가 육아를 하거나 뭔가를 선택할 때 동전 던지기를 해서 누가 할지 결정하는 그런 장난감 같은 용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동전은 아마존에서 12월에 구매됐습니다. 이 사이트의 설명에는 임신 중이거나 새로 부모가 된 친구 또는 가족에게 완벽한 선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결국 스테판은 1급 고의적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원한다는 통지서를 제출했고 현재 플로리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테판은 여전히 조금의 후회나 반성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스테판이 감옥에서 아빠한테 전화를 겁니다. 이 경찰들이 모든 것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있어. 그들의 계획이 뭔지 알겠어? 이러면서 검찰들이 자기한테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기를 겁준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가 풀려날 것을 대비해서 사회보장 카드를 준비해달라고 말했어요. 스테판은 정말로 자기가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스테판의 핸드폰을 조사하다가 그가 예전에 레딧에 글을 쓴 게 발견됐는데 경찰은 제대로 사건을 조사할 만큼 큰 월급을 받지 못하고 당신이 그들 대신에 조사하고 증거까지 넘겨줘야 뭔가 일이 일어난다. 영화나 TV처럼 지문으로 사람을 잡는 건 허구일 뿐이고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경찰이 수사 기술도 없고 일도 하기 싫어한다고. 스테판이 경찰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는 풀려날 거라고 예상하는 것 같아요. 현재 스테판의 변호 측은 사형 선고를 없애기 위한 동의안, 재판에서 살인이라는 단어를 금지해달라는 동의안, 그리고 스테판에게 사형이 선고될 경우에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정에서 증언하게 해달라는 동의안, 반대로 메디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법정에서 증언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메디의 삶에 너무 많은 어른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메디가 학교에 오지 않았을 때 학교에서는 더 빨리 부모님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야 됐고 메디의 상담사는 메디가 엄마 남자친구 때문에 불편해하는 걸 알았으면 더 많은 질문을 하고 더 자세히 메디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메디의 할아버지, 다른 친척들, 메디 엄마 제니퍼, 그리고 메디의 친아빠까지 이미 그들은 메디가 변하고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도 적극적으로 메디를 돕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메디가 정말로 임신한 상태였을까요? 스테판이 아동 성착취물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었을까요? 제니퍼는 어디까지 알고 있었을까요? 스테판의 재판은 올해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가 저지른 행동에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가 따르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안전하세요.